옛날 바다 가까운 고을에 고씨 양반이 살았다. 날이 무척 더운 여름날이었다. 좋은 가문과 풍족한 재산을 가진 그는 학식도 깊어 벼슬길에도 일찍 올랐다. 게다가 착한 아내까지 얻었는데 이 더운 날에도 고씨의 최애 반찬인 숯불 생선 구이를 위해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손수 구우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내조하는 여자였다. 고씨 또한 그런 아내를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럽다 저 양반. 다 가졌구나 다 가졌어 냥냥. 그러게 금수저에 돈도 많아 아내도 착해. 에헤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럴꼬. 그렇게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아니 글쎄 고씨에게 지극정성으로 내조했던 아내가 그만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처음엔 납치라도 당한 것인가 했지만 아니었다. 옷가지 몇 개와 함께 사라진 걸 보면 분명 자신의 발로 나간 게 틀림없었다. 아니 도대체 왜? 사라진 전날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긴 했었다. 그동안 저를 퍽이나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오? 마치 멀리 떠날 사람처럼. 그냥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냥냥. 고씨는 가장 신뢰하는 하인 둘을 불러 물었다. 혹 어디 짐작가는 이유라도 있더냐? 예 그것이 쇳내가 부엌에서 쓸 숯을 사려고 지나가던 숯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직접 생선구이를 또 해주고 싶으시다며 숯을 손수 고르신다 나오셨는데 그 뒤로 마님 행동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맞습니다. 평소 보던 숯장수가 아니고 그날 처음 본 숯장수인데 분명 숯장수랑 마주치고 나서부턴 표정이 영 좋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오후 부엌 한쪽에서 엉엉 우는 소리도 들렸는데 아마도 마님인 것 같았습니다. 냥냥. 맞다. 그러고 보니 마님이 사라지기 전까지 대문 밖에서 그 숯장수가 가지도 않고 서성거리는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야오. 설마? 이 녀석아. 설마 마님이 숯장수를 따라 나섰겠냐? 아니 나는 그냥 되었다. 내 사정을 알기 전까지 그 입 꼭 다물거라. 알겠느냐? 예이. 숫장수라니. 하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황상 분명 그 처음 봤다던 숫장수와 연관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혹 그 숫장수를 따라 나서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자신의 가문이 어딜 가도 빠지긴 하는가? 아니면 재산이 부족하기라도 한가? 그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지내던 부인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 숫장수 때문에 집을 나갔단 말인가?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거지만 그것보다 도대체 왜 집을 나간 건지 그것이 궁금해 참을 수가 없구나 냥냥. 하지만 집 나간 아내를 찾아달라고 부끄럽게 그 누구에게 부탁하겠는가? 고씨는 자신이 직접 아내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 단서는 오직 그날 방문했다던 처음 본 숫장수였다. 고씨는 그렇게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그 숫장수가 산다는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지역까지 오게 되었다. 그놈이 인물이 좋은 건가? 아니면 몸짱인가? 에휴, 그런데 신기하구나. 내 이쪽 지방은 분명 생전 와본 적이 없거늘 어찌 이리 익숙할꼬. 아마도 저 언덕 뒤엔 이렇게 소나무 세 그루가 있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 그래 이렇게 샘 옆에 널찍한 바위도 하나 있었지 냥냥. 내 여기서 종종 목욕을 응?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리고 아마 저리 내려가면 분명 마을로 가는 길이 나오리라. 그것 참 신기한 일이라며 마을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허름한 초가집이 보였다. 날씨가 너무나 덥구나. 목이나 죽여야겠다. 고씨는 잠시
목이나 축일 겸 그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그 집 앞에 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잠시만요. 아닌가. 제가 할게요. 바로 자신의 아내의 목소리였다. 그리곤 문 안쪽에서 웃음꽃이 피는데 행복함이 물씬 묻어나오는 소리였다. 분노에 몸을 부르르 떨며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고씨. 부인, 이곳에서 도대체 무엇하는 것이오? 서방님. 고씨를 보고 놀란 아내는 이내 진정하더니 공손히 고씨를 맞이하며 인사하는 것이었다. 오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그 모습에 더욱더 기가 찬 고씨는 부인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이 집을 나간 이후로 잘 지냈겠소? 도대체 내 곁을 떠나 이런 곳에서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이오? 이유라도 합시다, 냥냥. 그러자 아무 대답하지 않던 아내가 오셨으니 식사라도 하고 가셔요. 수치로 구운 생선을 참 좋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곤 숫장수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데 고씨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숯 옆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아내. 하지만 수칠로 지저분해진 얼굴인데 어찌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나와 함께 지내는 동안도 행복했다지만 저렇게까지 행복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던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 쌓였던 원망이 점차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차려준 음식들 역시 참으로 맛있었다.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던 머릿속도 음식을 입에 담아 삼킬 때마다 점점 맑아지며 평온해졌다. 왜인진 모르겠지만 이게 어쩐지 맞는 것 같구나, 냥냥. 식사를 마치자마자 자연스레 집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고씨. 문 앞에서 마주본 두 사람. 잘 지내시구려. 몸 아프지 말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왔던 길을 돌아가 달 밝은 밤 연못 옆에 널따란 바위 위에 털썩 누웠다. 참 이상하기도 하지. 분명 처음 온 곳인데 이리도 익숙한 곳이라니. 그러곤 살랑살랑 여름밤의 더위를 식혀주는 밤바람에 스르륵 잠이 들었다. 뭐 하는가 자네? 나야. 부인을 찾으러 왔다가. 부인이라니 무슨 소린가? 하하. 우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 아닌가? 맞다. 그랬지. 난 승려이고 이곳에 몸물 씻으러 나왔지. 나 여기서 금방 몸만 씻고 가겠네. 그러시게나. 늦지 않게 오게. 알겠네, 냥냥. 그렇게 옷을 벗다가 자신의 옷 속에 숨어있는 벼룩 한 마리를 보았다. 하지만 평소 살생을 하지 않는 착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터라 죽이지 않고 조용히 바위 옆에 내려주었다. 아마 그동안 내 몸에서 잘 지냈으니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지내려무나. 그렇게 놓아준 벼룩은 한참 뒤 지나가던 멧돼지의 몸에 옮겨 붙었는데 그 몸에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돌아가던 스님은 마침 나무에서 떨어진 까마귀 새끼새 한 마리를 구해 길렀는데 그 새는 다 자라고도 스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한평생 지냈다. 에치. 내 이 바위 위에서 잠이 든 것이로구나. 헌데 방금 그 꿈은 무엇이란 말인가?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하구나. 그러고 보니 바로 이 장소가 꿈속의 그 장소가 아닌가. 정말 신기하구나. 내가 전생에 스님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그렇게 돌아간 고씨는 그로부터 바로 좋은 혼처를 추천받아 세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새 아내 또한 고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참한 여자라 그 뒤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될 놈만 되는 세상이구나. 그러게 첫 번째 아내 집 나갔다 해서 고소해 했더니 곧바로
저리 좋은 혼처를 얻다니. 에휴 냥냥. 그렇다. 고씨는 전생에 살생을 하지 않으며 덕을 많이 쌓던 스님이라 다음 생에는 아주 귀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난 것이고, 첫 번째 아내는 전생의 벼룩이었는데 전생의 고씨 몸에 깃들었던 인연으로 아내가 되어 은혜를 갚던 중이었다. 하지만 고씨가 중간에 떼어서 내려놓았던 탓에 인연이 끊어져 고씨 아내로서 머물지 못하고 전생의 멧돼지였던 수장수에게 나머지 평생 동안의 은혜를 갚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는 전생에서 구해줬던 까마귀인데 후생에서 고씨의 아내가 되어 자신을 돌봐주었던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았던 것이었다. 이처럼 끈끈한 부부의 연이란 게 누군가에 입었던 큰 은혜를 갚기 위해 맺어지는 아름다운 인연이라 할 수 있으니 자신 곁에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 구독자 여러분과 전설의 곤양도 보통 인연이 아니기에 이렇게 만났을 것인데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냥냥. 감사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숲이 백성들의 땔감으로 훼손되자 궁궐 건축을 위한 목재를 구하기가 몹시 어려워졌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좋은 소나무가 자라는 지역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금속령이었다. 조선 숙종 때의 일이었다. 숙종은 신하들과 접견 중 형조 판서가 들어왔다. 전하, 무슨 일인가? 글쎄, 지방의 한 수령이 금속령을 어겨 소나무 수십 그루를 베었다고 합니다. 아니, 수령이라면 관직을 들어온 지 10년은 되었을 것 같은데 그자가 국법을 모를 리가 없지 않는가? 야옹.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벤 소나무들은 어떻게 처분했다 하던가? 그것이 금속령을 어긴 건 인정하겠으나 소나무를 벤 이유와 사용처는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옵니다. 뭐시라? 그래서 지금 이곳에 압송하여 직접 신문하고 있습니다. 냥냥. 네,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고 싶구나. 가보자. 야. 몇 해 전 지방에 큰 물난리가 난 것을 기억하시옵니까? 알다마다 많은 집이 물에 잠겨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 않은가? 그럼 그때 직접 배를 구해 타고 물에 잠긴 백성들을 구했던 수령도 기억하십니까? 그렇고 말고 형조 판서 자네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서 내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런데 이번에 잡혀온 수령이 바로 설마 황송하오나 그렇사옵니다. 뭐시라? 아니, 어찌 그런 바른 자가 법을 어겼단 말인가? 냥냥. 도착하자 그 해당 수령은 중앙에서 신문을 당하며 묶여 있었다. 밤새 노고가 많구나. 완공하옵니다, 전하. 그래, 소나무를 벤 이유와 어찌 처분한지 확인이 되었느냐? 그것이 가진 고문을 더해보았지만 전혀. 그래, 내 직접 물어보지. 임금이다. 수령 정도면 소나무를 베지 않는 것이 국법인지 당연히 알 것인데 왜 베었느냐? 전하, 국법을 어긴 죄는 달게 받겠사오나 왜 베었는지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직접 물어도 이렇다면 절대 말할 생각이 없는 것이로구나. 그래, 허면 그 베어낸 나무들은 죄다 어디로 갔느냐? 여기 조사해보니 집안이나 어디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누구의 사주라도 받은 것이냐? 송구하오나 스스로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사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무의 사용처 또한 절대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냥냥. 눈빛이 절대 굴하지 않겠구나. 오냐, 형조 판사는 이 죄인의 수령직을 파직하고 귀양 보내도록 하라. 야옹. 숙종은 수령을 파직시킨 후 돌아왔지만
저렇게까지 숨기는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다. 게다가 그토록 바른 인물이 말이다. 그는 도승지를 불러 파직된 수령에 대한 상소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 하였다. 다음날, 전하, 어제 분부하신 문건들을 전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 뭐 발견된 게 있더냐? 예, 금속령을 위반한 건 맞지만 소나무를 팔아 이문을 착복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또한 확인된 바가 없사옵니다. 그건 내 이미 알고 있다. 또 다른 것은 없었느냐? 예, 그렇다면 이걸 또 찾았는데 작년 물난리로 백성들이 집을 잃었던 적이 있사온데 비슷한 시기에 그 수령이 군졸들을 어딘가로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 소상히 말해보라. 예, 군법을 어겼다는 누군가의 투서로 들어온 것인데 수령이 군졸들을 시켜 소나무를 나르고 적당한 크기로 토막내어 운반했다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지가 수해를 당했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다. 군졸들을 동원해 소나무로 집을 지어준 것이로구나. 소인이 추측하건대 아무래도 수해 지역에 집을 짓는데 쓴 것 같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군졸들과 그 백성들 역시도 국법을 어긴 것이므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였구나. 냥냥. 숙종은 달밝은 밤에 뜰에 잠시 나왔다. 백성을 아끼는 어진 임금이 되리라 다짐했건만 죄인을 벌하는 것도 국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일. 하지만 정작 법을 어겨서라도 백성을 살린 저 수령의 행동 역시 틀렸다고 할 수 있냔 말인가. 숙종은 찝찝한 마음으로 그날 밤 잠이 들었다. 그리고 기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숙종은 처음 보는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 산길 끝에 무덤이 하나 나오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무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김우왕 정승되소서. 김우왕 정승되소서. 꿈이었는가? 냥냥. 숙종은 다음날 도승지를 불러 관료 중 김우왕이라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다. 숙종은 20여 명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그들을 만나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죄다 모른다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경상감사를 맡고 있던 김우왕까지 불려가게 되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름 없는 무덤에서 김우왕 정승되소서란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해 혹 아는 게 있는가? 정말입니까? 그렇다. 무언가 짐작가는 게 있는 것이냐? 예. 약간 긴 이야기인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듣다마다. 예. 이 이야기는 오래전 제가 별감으로 일할 때입니다. 김우왕의 밑엔 참봉이 하나 있었는데 권씨였다. 권참봉은 20여 년 전 철을 잃은 후 나이 50이 되도록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사내였다. 그의 겨울 김우왕은 금속령을 어기고 소나무를 베려는 자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권참봉과 함께 현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곳엔 나이는 이제 갓 20살 정도의 젊은이가 잡혀 있었는데 행색이 남루하기 짝이 없었다. 아니, 이제 갓 20은 된 것 같은데 무슨 배짱으로 금속령을 어기려 했단 말이냐?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힘없는 노모와 혼기도 친한 누이가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주변의 나무는 사람들이 죄다 땔감으로 베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요. 허허, 저 별가물은 아직 소나무를 베진 않았고 저 산에 사는 게 불쌍해서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봐주심이 어떠시겠는지요? 허허,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권참봉. 게다가 권참봉은 그 젊은이가 불쌍해 쌀과 돈까지 쥐어주며 풀어주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보름이나 지났을까? 글쎄, 금속령을 어긴 자를 잡아왔다기에
가보았더니 이전에 그 사내가 또 잡혀온 것이었다. 내 이놈, 별감 어른께 특별히 부탁해 용서해주고 풀어주었건만 무슨 면목으로 또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내 이번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어르신, 풀어주시고 돈까지 주시는 애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주신 쌀과 돈을 아끼고 아껴보았지만 겨우 보름 동안만의 삶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이 기나긴 겨울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오늘 또 이리 도끼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집에서 끼니를 거르고 계시는 어머니와 제 누이를 살려주십시오. 권찬봉, 일단 밤이 늦었으니 옥에 가두고 내일 상의하십시다. 김우왕은 이 젊은이가 국법을 어겼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잘못을 저지른 점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다. 삿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 이리 한번 해보자. 다음날 김우왕은 권찬봉을 먼저 만나러 갔다. 별감 어르신, 어제 제가 순간적으로 욱해 앞에서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아니요, 하하. 그보다 내 밤새 고민을 해보았는데 이러면 어떻겠소? 어떻게 말입니까? 권찬봉은 재산이 넉넉하나 지금 사는 게 외롭지 않소. 그렇긴 합니다만 게다가 저 사내의 누이 역시 혼기가 지난 것 같은데. 권찬봉, 오해 없이 들으시오. 자네가 저 사내의 누이를 거두어주면 어떻겠소? 그러면 저들의 삶도 나아져 굶어 죽을 일이 없지 않겠소? 예, 말도 안 됩니다요. 제가 나이가 50인데 저랑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분명 싫어할 겁니다. 냥냥. 허허, 자네도 굳이 싫다는 소리는 안 하는군. 그럼 일단 의사만 물어봅시다. 그렇게 김우왕은 다음날 그 사내를 풀어주며 말했다. 능에 침범한 건 벌에 마땅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풀어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이나. 그런데 예? 자네 누이가 혼기도 놓치고 어렵게 살아간다기에 여기 권찬봉과 혼인을 주선하고 싶은데. 예? 나이는 많지만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내라네.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이는 내가 자네를 풀어준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니 거절해도 자네가 다시 옥에 갇히거나 불이익은 없을 걸세.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기라도 하게나. 냥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젊은 사내가 다시 찾아와 어머니와 누이가 혼례를 승낙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김우왕은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택일하여 권찬봉의 혼인을 추진했다. 그 후 김우왕은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한참 소식이 끊겼다가 다시 경상감사로 그 지역에 부임하게 되어 권찬봉을 만나게 되었다. 권찬봉은 찾아와 덕분에 그 이후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며 김우왕을 꼭 대접하고자 하여 그날 권찬봉 집에 하루 묵게 되었다. 그날 새벽. 아유, 얼마나 먹었는지 소화가 다 안 되는구나. 냥냥. 김우왕은 배가 너무 불러 소화도 시킬 겸 집 뒤뜰 별채 쪽으로 산책 중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보았더니 별채에서 한 노파가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김우왕 정승되소서, 김우왕 정승되소서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어흠, 자네도 나왔는가? 그런데 저분은 뉘신가? 예, 저의 늙은 장모 되시는데 제가 장가올 때부터 이 모든 게 김감사님의 은공이라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리 축원하고 계십니다. 허허, 저런 정성이시라니 감동스럽구만. 냥냥. 요즘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도 못하시는데 저렇게 주무시다 깨도 축원은 잊지 않고 계속 하신답니다. 김우왕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숙종에게 말했다. 그 이후 권찬봉의 장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전하께서 보신 꿈속의 무덤이
혹 그 장모의 무덤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냥냥. 그렇구만. 벌을 받아야 할 자를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새 사람이 되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인연까지 맺어주어 복을 받게 하였으니 죽어서까지 축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주었어. 내 이제 궁금증이 풀린 것 같으니 물러가도 좋다. 항공하옵니다, 전하. 여봐라, 김우왕 정승께서 퇴청하시니 궁박까지 잘 모시거라, 냥냥. 네. 헉, 전하, 정승이라니요. 죄를 지은 자를 벌하기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백성을 벌하기보다 그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죄를 짓지 않도록 선도하고 그 집안 사람들까지 구한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죽어서까지 자네를 축원한 그 노파의 청을 거절할 수 없으니 그 마음 변치 말고 내 옆에서 직접 정승으로서 백성을 위해 일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숙종과 김우왕의 인연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훗날 김우왕을 평안도 워사로 보내기도 하였다. 김우왕에게서 큰 깨달음을 얻은 숙종은 그 이후 백성을 위해 금속령을 어긴 수령을 용서한 후 오히려 승진을 시켜 더 큰 벼슬을 주어 더 많은 백성을 살피도록 하였다. 전설의 곤양 역시 옛 이야기 장인으로 임명하니 앞으로 신같은 구독자님께 복을 널리 널리 퍼뜨려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예이, 전하. 냥냥. 구독, 좋아요 하시고 복홍씨 꼭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냥냥. 옛날 숙종 임금이 아끼는 명신 중 하나로 김우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올랐고 순식간에 임금 곁으로까지 출세를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한 기생의 도움 덕분이었다. 김우왕은 호가 갑봉으로 어릴 때부터 영특해 공부를 잘했지만 집안의 살림이 무척이나 어려워 생원과만 합격 후 과거 시험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갑봉에겐 어느덧 혼처가 정해진 딸이 있었는데 혼수를 마련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갑봉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아내에게 입을 열었다. 임자, 내 어릴 때 함께 공부하며 내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촌이 과거에 합격 후 강계의 부사로 가있다오. 내 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번 부탁해볼까 하오, 냥냥. 그렇게 그는 천리길도 넘는 평안도 강계로 길을 떠났다. 북쪽 지방이라 그런지 확실히 추위가 매섭구나. 당시 강계는 북쪽 국방의 요충지이자 조정의 힘이 덜 미치는 변방이라 강계 부사의 지위는 실로 막강한 곳이었다. 보름이나 걸려 도착한 그는 곧바로 부사의 관가를 찾았다. 이보시오, 부사가 내 사촌 되시는 분인데 좀 들여보내주시오, 냥냥. 어허, 안 된다오. 허가증이 없으면 내래 그 누구도 들여보낼 수가 없겠소. 저게 첩자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지 않네, 냥냥.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만날 수가 없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던 갑봉은 근처 객잔에 머무르며 기회를 엿봤다. 하지만 그의 노자는 점점 떨어져 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초조해져 갔다. 내 그 녀석 과거 시험 공부할 때 얼마나 열심히 도와줬던가. 아마 내가 왔다는 소식만 들어도 바로 달려와 줄 것인데. 결국 노자가 바닥난 그는 어쩔 수 없이 객잔을 나서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요? 뭐긴요. 강계부사님이 직접 민가를 살핀다며 순찰 중이시지요. 순찰은 무슨, 또 자체 세금이라며 삥이나 뜯으러 나온 거겠지. 에휴. 사람들의 불만이 많구나. 어쨌든 이는 그를 만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냥냥. 갑봉은 그렇게 부사의 행차길의 길목에서 대기했다. 과연 잠시 뒤 양쪽에 호의를 두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부사의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 앞에서 양반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지금 그걸 따질 때인가. 눈 딱 감고 행찻길 앞으로 뛰어든 갑봉. 이보게, 나네, 갑봉. 애니 웬 놈이냐? 감히 부사님 앞을 막아서다니. 저리 비키지 못할까? 잠깐, 아니, 자넨 갑봉이 아닌가? 그제서야 호위무사들도 말을 멈추며 물러섰다. 하하, 자네 날 보러 이 먼 곳까지 찾아온 것인가? 그렇다네. 사실 며칠 전에 도착했지만 자네를 만날 방도가 없었다네. 허허, 아마도 그랬을 걸세. 이곳은 국경지대이고 내 아무나 만날 순 없지. 내 자네에게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이보게, 일단 내 공무 중이니 저 뒤 병사를 따라 관가에 먼저 가 있게. 그럼 난 이만. 야. 알겠네. 이따 봄새. 관가로 들어간 그는 구석진 허름한 방으로 안내되어 부사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저녁 때가 돼서야 다시 안내받아 부사의 방으로 향할 수 있었다. 그 덕에 갑봉은 점심도 먹지 못해 무척이나 시장한 상태였다. 들어간 방엔 한 명의 기생이 눈에 띄었는데 그 아이 선녀와 같았다. 미안하네. 내 세금을 걷느라 워낙에 바빠서 말이야. 아, 그리고 이쪽은 평안도 최고의 기녀인 홍도. 내 특별히 자네가 왔기에 불렀지. 나도 오늘 처음 만나본다네. 냥냥. 그렇구먼. 허허. 그래, 어떤가 지금 내 모습이. 뭐가 말인가? 아직도 어릴 적 자네에게 공부하느라 도움받던 둔한 녀석으로 보이는가? 무슨 소린가 그게? 안 그런 척하지만 다 알고 있네. 속으로 날 깔보았을 텐데 이제 내가 좀 더 우러러 보이는가? 무슨 소린가? 내 자네의 앞날을 위해 진심을 다해 자네를 열심히 도왔거늘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니. 난 단 한 번도 자네를 깔본 적이 없네. 냥냥. 그리곤 밥상이 들어오는데 부사와 김씨의 상을 따로 놓아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사의 상은 진수성찬인데 반해 자신의 밥상은 밥 한 공기에 된장국뿐이었다. 부사는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제일 가는 기녀 앞에서 갑봉에게 창피를 준 게 내심 통쾌해하는 것이었다. 그래, 어디 내게 돈이라도 끌어왔는가? 갑봉은 순식간에 화가 치밀었다. 이는 상상치도 못한 푸대접이자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다. 저 부사의 자격지심에 의한 속 좁은 행동 때문이리라. 이보게, 내 비록 아쉬움에 자네 손을 빌리러 왔지만 이런 모욕을 받고 참으면 어찌 산을 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어찌 동문 친구이자 사촌에게 이런 부대접을 하는가? 하며 들어온 밥상을 틀어 엎어버렸다. 자신의 권세와 배경에 기가 죽을 줄로만 알았던 갑봉이 저렇게 세게 나오니 부사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하지만 이내 노여움에 휩싸여 병사들을 불러 끌어낸 뒤 고을 밖으로 추방하라 했다. 내 이놈, 내가 동문의 사촌이라 메타작은 안 하고 보내는 줄 알아라. 에이 퇴! 기녀 홍도는 미동도 않고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앞으로 이곳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이쪽 사내들은 무척 거치니 다음에 또 만나면 재미없어 동무. 냥냥. 밤중에 쫓겨난 갑봉은 내리는 눈을 헤치며 걷기 시작했다. 손발이 얼어가는데 이대로 가면 죽겠다 싶었다. 그때 저를 따라오시오. 니시오, 혹 저를 해코지라도 하러 오신 것이오? 아니요, 홍도 아씨가 보내서 왔소. 냥냥. 홍도? 그러곤 사내의 뒤를 따라 구비구비 산길을 내려가 큰 기와집의 방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바닥이 따뜻하게 온기가 돌고 있었고 따뜻한 차도 준비되어 있었다. 잠시 기다리자 문을 열고 여인이 하나 들어오는데
아름다운 홍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어찌 이런. 놀라신 줄 아오나. 아까 식사 자리에서 굴하지 않고 밥상을 엎어버린 후 통쾌히 꾸짖는 모습에 존경심이 일어 찾아왔습니다. 부사는 어쩌고? 일이 있다 하고 그 즉시 저도 나왔습니다. 야오. 그렇게 갑봉은 홍도를 바라보는데 그녀는 보면 볼수록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남남북녀라더니 북쪽의 여인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냥냥. 그런데 어찌된 연유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지요. 냥냥. 그런 홍도의 모습에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된 그는 자신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게 되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홍도는 그 즉시 갑봉에게 큰 돈을 내어주었고 그는 홍도에게 크게 감사하며 고향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내게 어찌 이런 대접을. 고맙소. 첩이 선비님의 관상을 보아하니 훗날 귀하게 될 상이 틀림없습니다. 그걸 어찌하는 것이요? 허허.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제가 돌덩이 속에 귀한 금덩이 하나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를 잊어버리지나 마옵소서. 냥냥. 내 어찌 당신을 잊겠소. 또한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소. 혹 소원이 있소. 사연이 있어 기생이 되었지만 기생이라 함은 천민으로 가장 밑바닥에 계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평범한 양인이 되어 한 가정의 아녀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야오. 그렇게 미소 짓는 그녀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홍도 덕분에 고향에 무사히 돌아온 갑봉은 딸의 혼사를 무사히 치룰 수 있었다. 하지만 강계 부사에게 당한 수치는 잊을 수가 없어. 홍도가 준 돈을 미천 삼아 예전처럼 학문에 정진했다. 본래 똑똑했던 머리가 어디 가겠는가. 그는 결국 이듬해 장원급제로 벼슬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게다가 기연으로 순식간에 임금을 바로 곁에서 모시게 되었는데 그 임금이 바로 숙종이었다. 김우왕이 순식간에 숙종 임금을 모시게 된 기연 역시 다음에 꼭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홍도를 잊지 않고 있던 갑봉 김우왕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어느 날 숙종은 백성이 사는 모습이 궁금하다며 좌우의 신하들에게 하나씩 말해보라 하였다. 이윽고 김우왕의 차례가 되자 강계에서 당했던 수모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마침 자신을 도왔던 홍도의 이야기도 함께하게 되었다. 오 호라, 그녀가 없었으면 지금의 너도 없었겠구나. 예, 그러하옵니다. 그녀에 대한 은혜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가서 보답을 해야지. 야오. 그렇게 숙종 임금이 봉서 하나를 써주는데 봉투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도남대문 외계탁. 이건 이는 남대문 밖에 도달하면 열어보라는 내용으로 임금이 직접 암행어사를 임명할 때 쓰는 방법이었다. 가서 오래된 친구 둘을 만나고 오거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냥냥. 그렇게 김우왕은 숙종 임금에게 직접 평안도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곧바로 강계의 두 번째 천리길에 다시 올랐다. 그동안 잊지 않은, 아니 잊을 수 없는 홍도와 강계 부사를 보기 위해서였다. 강계에 도착한 그는 일부러 누추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은인인 홍도를 찾았는데 이는 홍도의 마음을 한번 더 떠보기 위함이었다. 에휴, 겨울에 그대가 내게 준 돈을 모두 도둑맞아 모조리 빼앗겨버렸다오. 그래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몇 년간 이리 떠돌아다니다 마지막으로 그대 얼굴이나 보고자 왔소. 냥냥. 하지만 홍도는 거짓골인 김왕의 모습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반갑게 맞이해주는데 날이 운세가 사납군요. 그 아무리 잘나가는 사람도 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으니 상심 마십시오. 분명 나리께선 아주 잘 되실 겁니다. 야오. 하며 김우왕을 위로하는 게 아닌가. 그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한 그는 내 자네를 속였네.
하며 마패를 보여주는데 홍도가 빙긋 웃으며 안겼다. 사실 소녀 역시 속였습니다. 비록 겉옷은 낡았으나 얼굴이 훤하고 속옷이 깨끗한데 어찌 거지가 되셨겠습니까? 분명 크게 이루고 돌아오신 줄 진작 알았습니다. 나리 경아들이옵니다. 냥냥. 하하하, 정말 자네에겐 못 당하겠군. 그래 홍도야, 내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러 왔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꾸나. 내 너를 기적에서 빼고 양인으로 만들어주마. 예, 나리. 그리고 내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알고 있습니다. 냥냥. 네 이놈, 마을 밖으로 추방당한 지가 언제인데 감히 다시 왔느냐. 그러게 어찌 왔을꼬. 사촌. 히. 내 동문과 사촌 인정을 생각해 메타작은 피할 것이니 귀양 가서 반성하고 살거라. 냥냥. 아이고. 동생 덕분에 딸을 무사히 시집 보내었으니 고맙소. 아닙니다, 형님. 앞으로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냥냥. 그렇게 김우왕은 홍도를 첩으로 받아 백년해로하며 사이좋게 살게 되었다. 강계는 인삼이 유명하니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덕을 베푸시고 이 복인삼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인삼은 전설의곤양 복인삼. 감사합니다. 옛날 지방에 살던 김진사가 있었다. 그는 책 읽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옛 성인들 말씀에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지 않던가. 이걸 읽을까 저걸 읽을까,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볼꼬. 냥냥. 이처럼 책이란 책은 가리지 않고 죄다 읽으니 당연히 학식이 깊어지고 과거 급제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실력이 되었다. 하지만 옛 성인들 말씀에 시간은 금이라 하지 않던가. 벼슬길에 오르면 나란 일을 하느라 내가 그만큼 책 읽을 시간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건 안 되지. 해서 결국 그는 진사시험까지만 치르고 과거는 보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에겐 가문에서 물려받은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의 소작농을 받아 거기에서 나오는 소작료 쌀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옛 성인들 말씀에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지 않던가. 내게 이 정도 생활이면 충분하지. 냥냥. 그렇게 걱정 없이 책만 읽으며 즐거워하던 그에게 큰 일이 닥쳤으니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모든 백성이 굶주리게 된 것이다. 진사어른, 여기 올해 소작료입니다. 워낙 큰 흉년이 들어 추수한 쌀 1000부를 가져왔지만 올해 소작료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요. 죄송합니다. 냥냥. 옛 성인들 말씀에 어려울 때일수록 나보다 더욱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지 않던가. 그런데 이렇게 다 가져오면 자네는 어떻게 한 해를 지내려 하는가? 자넨 우리 집보다 식구도 많지 않은가? 하지만 소작료를... 되었네. 난 걱정 말고 이건 자네 가족들 겨울 나는 데 쓰게나. 아이고 진사어른, 이것도 턱없이 부족할진데 어서 가게나.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 우리 집안 살림이 문제구나. 하지만 옛 성인들 말씀에 역경과 곤궁은 인격을 단련하는 용광로와 쇠망치가 된다 하지 않았던가. 이복의 임자, 올해 흉년으로 소작료 하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 내 곡식 좀 얻어와야겠어. 냥냥. 그래요? 이상하네. 그런데 누구에게 얻어오시게요? 맞다. 마침 어릴 때 서당을 함께 다니던 홍씨가 가까운 마을 원님으로 부임했다 하니 거기 가서 뭐라도 좀 얻어올까 하오. 아 그래요? 잘 되었네요.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다행이야. 냥냥.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다. 그는 일단 집을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옛 성인들 말씀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던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흠. 그렇게 일단 옆마을로 가던 중 그의 발에 탁 하고 걸리는 게 있었으니 풍수 지리사들이 쓰는 팔괘판이었다. 어허, 좀 낡아 보이긴 하지만 제법 모양새가 그럴듯하니 장인에다 팔면 값 좀 받겠구나. 옛 성인들 말씀에 시작이 반이라 하지 않았던가. 허허허, 시작부터 아주 좋구나. 이제 나머지 절반만 잘 되면 되겠구나. 냥냥. 그렇게 김진사는 팔괘판을 허리춤에 차고 일단 옆마을로 향했다. 그렇게 터벅터벅 걷다 보니 어느새 옆마을에 도착한 김진사. 해는 벌써 저물어가며 산꼭대기에 걸려 있었다. 곧 해가 지는데 오늘 하루는 이 동네에서 묵어야겠구나. 어디로 갈까나. 옛 성인들 말씀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로 가고 육고기를 잡으려면 육지로 가라 했으니, 그래, 뭐 어차피 빌리러 왔으니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잣집에 머무르는 게 낫겠다. 냥냥. 김진사는 동네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찾아가 그 집 대문 앞에 섰다. 이리 오너라. 저 지나가는. 하지만 그때 어이 그 양반어른, 그 집은 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응?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어참, 이 동네뿐이 아니시군요. 글쎄, 그 집 맏며느리가 7달 만에 첫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 집이 아주 지체 높은 뼈대 있는 대감님 집안인데 불경스럽다며 난리랍니다. 그래서 글쎄 내일 아기와 어미 둘 다 초상치르게 생겼답니다. 어찌 그럼? 경우에 따라 칠삭둥이 팔삭둥이도 나오는 법인데 그렇다고 사람을 의심하고 죽인다고? 옛 성인들 말씀에 세상 태어난 생명 중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는데 하물며 갓 태어난 아기까지 죽인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깟 벼슬에 가문이 뭐라고 그런 쓸데없는 것과 사람 목숨을 바꾸려 한단 말인가. 이건 도저히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데 저 두 불쌍한 목숨을 살려야 할 터인데 무슨 수로 살리냔 말이냐. 한참 고민하던 김진사. 그리고 마침 그의 눈에 허리춤에 차고 있던 팔괘판이 보였다. 팔괘판. 그래, 풍수, 그거구나. 책 읽기를 좋아했던 김진사는 당연 풍수에 관한 책도 읽었던 터였다. 김진사는 대문을 크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리 오너라. 지나간 길손이 하룻밤 묵어간다고 여쭙거라. 잠시 뒤 아니나 다를까 머슴 하나가 나와선, 나그네 양반님, 여기 대감댁에 오늘 내일 아주 중요하고도 험한 가정 사이를 치를 것이라 과객을 받기 어렵다 하십니다. 그러니 어서 갈 길 가시던지 다른 집에 가서 청하십시오. 냥냥. 어허, 내 이댁 조상 산소일로 기니 주인께 여쭌 일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니 얼른 가서 다시 여쭙거라. 다시 들어간 머슴이 주인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는지 금방 다시 문이 열리며 김진사를 안으로 안내했다. 옛 성인들 말씀에 원래 뼈대 가문 중시하는 자들이 조상 산소를 들먹이면 사족을 못 쓰는 법이라 하였지. 하지만 보통 절대 그들은 조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지. 전부 본인들을 위한 거지. 냥냥. 그래, 어디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우리 선대 산소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야. 예, 전 옆마을에 사는 김진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풍수 좀 볼 줄 아는데 아무래도 이 댁에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져서 말이지요. 보통 이런 경우는 조상 묘자리가 문제가 있는 경우라서 말입니다. 그때 마침 부자 대감의 눈에도 김진사의 허리춤에 팔괘판이 들어왔다. 허리춤에 팔괘판이 낡은 것이 오래도록 풍수일을 하신 분이 틀림없구나. 그래서요. 예, 하지만 저도 지나는 길에 그 상서로운 기운만 느낄 뿐인지라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 저랑 직접 가서
조상님 묘자리를 보는 게 어떨런지요, 냥냥. 오, 그래 주시면 감사하지요. 알겠습니다. 부자대감은 김진사의 말이 찝찝해 일단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집안에 칠삭둥이가 나와 가뜩이나 신경 쓰이고 곧 험한 일을 벌이기 직전이었으니 더욱더 그랬다. 그렇게 하룻밤 편안히 푹 쉬고 날이 밝았다. 그러자 이른 아침부터 부자대감은 김진사를 은밀히 데리고 하인들과 함께 선조들을 모시는 산소로 향했다. 산소를 본 김진사, 지극히도 무난한 명당 위에 놓인 묘자리구나. 하지만 그래선 안 되지. 산소를 살펴보던 김진사는 목청을 가다듬더니 크게 외쳤다. 어허, 이런 묘자리가 다 있나? 왜 그러시오? 여기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얻은 겉보기엔 충분히 그렇습니다만, 다만 이 묘자리는 자손 중 칠삭둥이가 나오게 되면 높은 벼슬길에 오르지만 행여 집안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모두 멸문을 당하는 묘자리요. 그런데 칠삭둥이 보기가 어디 뭐 쉽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은 행여 나오게 된다면 그 며느리와 손주는 이 집안을 일으킬 아주 귀한 자손이 될 것입니다. 냥. 그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린 대감이었다. 바로 오만 그 둘을 죽이려는 날이었지 않을까. 대감님, 이번 며느라씨가 칠삭둥이를 낳지 않았습니까요? 그 입 다물거라. 그렇구려.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야. 그 길로 돌아온 부자대감은 며느리에게 크게 사죄하고 손주와 며느리 둘을 끔찍히도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맙다며 김진사에게 많은 금전을 쥐어주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을 구했어. 이야. 이 돈이면 몇 년은 소장이 없이도 원하는 책을 실컷 읽을 수 있겠구나. 냥냥. 그렇게 나서는 길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줘서 감사하다며 또 며느리가 나와 인사하며 주소를 묻는데, 허허, 옛 성인들 말씀에 선한 일은 그 대가를 바라고 행하면 그 본질이 흐트러진다 하였으니 걱정 말고 아기를 잘 키우시오. 냥냥. 하지만 기어코 어찌 자신의 집을 알았던지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보낸 쌀 10가마니가 쌓여 있었다. 여보 오셨구려. 어쩜 이리 좋은 친구를 두셨소. 아주 몇 년은 식량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소. 냥냥. 그런데 그 친구가 도대체 누구시오? 좀 알려주시오. 하하하. 옛 성인들 말씀에 진정한 친구라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소. 내 좋은 친구를 두게 되었으니 그리 아시오. 냥냥. 그 뒤로 김진사는 먹고 살 걱정 없이 원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었으니 옛 성인들 말씀에 성인들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였는데, 김진사는 배운 그대로 행하였으니 김진사야말로 언젠간 성인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여보시오들, 그거 아시오? 옛 성인들 말씀에 보고 재미를 느꼈으면 꼭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남기라 하였소. 그러면 복으로 돌아온다고 말이오. 감사합니다.